나는 소위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어넘기거나 농담으로 받아치는 편이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 모든 일은 회사 회식에서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연기된 회식에 참석한 나는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 시원한 바람이 부니 혼자 걷고 싶어져 버스를 타지 않고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집까지의 거리는 약 30분 정도였고 늦은 밤이라 그런지 거리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한적한 길을 걷고 있던 중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발소리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내 바로 뒤까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잠시 멈춰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길은 여전히 적막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술 기운에 그냥 넘기기로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다시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신경 쓰지 말자. 빨리 집에 가자.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속도를 높였다. 그런데 걸음이 빨라질수록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다. 마치 제 그림자가 나를 쫓아오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고 나는 거의 뛰다시피 하며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마음이 진정되었다. 너무나 지친 나는 옷을 대충 벗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는 그 발소리가 맴돌았다.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대로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침대 위에서 일어나 두리번거렸다. 그때였다. 방 안 구석에서 무엇인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 방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고 그쪽을 응시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고 거실 불을 켰다. 불이 켜짐과 동시에 인기척은 사라졌다. 방 안은 그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은커녕 두려움만 더욱 커져갔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집 안 곳곳을 살펴보기로 했다. 거실, 화장실, 주방 모든 곳을 꼼꼼히 살폈지만 이상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뒤척이다가 문득 발끝을 차가워짐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발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지만 이번에도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나를 따라온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이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이제는 발소리도 손길도 그저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웃어넘기거나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그저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생생한 경험이었다. 어쩌면 나는 앞으로도 이 의문의 손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내가 그 존재에게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곁에 어떤 형태로든 그 존재가 함께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혼자 살 집을 구하기 위해 한동안 발품을 팔았다. 마침내 적당한 가격에 깔끔한 원룸을 찾았고 주변 환경도 한적해서 마음에 들었다. 그곳은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다소 낡았으나 아담하고 아늑했다. 이사한 첫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칠 줄을 몰랐다. 나는 봄비의 정취를 즐기면서도 집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비는 며칠이고 계속 내렸다. 며칠 후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던 그날 도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가 합쳐져 묘한 긴장감을 주었다. 갑자기 조금 무서워진 나는 커튼을 내려 창을 가리고
침대에 누워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문득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몸이 굳었지만 곧바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 애썼다. 그냥 길 잃은 고양이겠지.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였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이번엔 창문을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두근거림을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번개가 번쩍하며 잠시 주변이 환해지자 내 시야에 낯선 남자의 윤곽이 들어왔다. 그는 검은 우비를 잔뜩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린 채였다. 동공이 확장되고 온몸이 일순간에 굳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이 시간에? 많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 안에는 답이 없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혹시라도 그가 내가 눈치를 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 다음 날 다시 낮이 찾아오자 조금의 용기를 내어 관리실에 가서 어젯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 그 집 앞에 사는 노인일 겁니다. 알고 보니 옆집에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아들이 유학을 떠난 후로는 가끔 밤에 밖을 서성거리며 돌아다니셨다고 했다. 남들은 그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신 적은 없다고 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나는 몇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렇게 안심하려던 찰나 며칠 후 밤이었다. 다시금 비가 내리고 그날 밤도 고요했다. 그런데 문득 아파트 복도에서 신발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 앞에 이어지는 소리에 잠이 확 달아났다. 잠시 후 문고리를 잡아채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도둑인가? 다급하게 비상벨을 울릴 준비를 하려던 순간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낮고 거친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절박함이 느껴졌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 끝에 문을 열 생각을 하였다. 설마 또 할아버지인 걸까? 조금의 안도감을 가지고 살짝 문틈을 열자 역시나 무비를 입은 그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아침에 찾은 건데 이게 당신 방에서 떨어진 것 같아서요. 그 사진은 내가 대학 시절 함께 찍었던 옛 친구들과의 사진이었다. 무심결에 현관 쪽에 두었는데 그게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뒤돌아 후련히 사라졌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남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지나고 동네 소문으로 그 노인이 어느 날 아침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고독하게 그의 인생이 막을 내린 것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뒤숭숭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리고 나도 깨달았다. 그날 그가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것은 아마도 그게 그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는 걸 힘겹게 떠올리게 되었으니까. 그 후로도 가끔씩은 그가 내 창밖을 서성거리던 모습이 생각날 때면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하곤 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독자들에게 순수한 공포와 흥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캠퍼스를 오가며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종종 도서관에서 밤을 새며 과제를 하곤 했다. 하지만 내 대학 생활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서관이 아닌 내가 자취하던 오래된 고시원이었다.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땐 전형적인 고시원의 모습이었다. 좁은 복도 양옆으로 나 있는 작은 방들, 미로처럼 얽힌 복도가 주는 폐쇄감, 간혹 식당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가 전부였다. 하지만 대개는 나에게 적당한 공간이라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고시원은 한층 더 적막해졌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밤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아래층 사람이 올라가는 소리인가 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언제나 같은 시간, 자정 무렵이 되면 들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의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춘 후 다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리곤 했다. 불편한 마음에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불만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밤에는 다들 자니
자네가 착각한 게 아니냐며 웃을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정이 되기 전에 복도에 앉아 발소리를 기다렸다. 정확히 자정, 그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더니 방 앞에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놀라운 경험이 계속되자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결국 학교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남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해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에게 그날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전했다. 친구는 내 말을 듣더니 고시원에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고시원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책과 인터넷을 통해 그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내가 사는 고시원은 과거의 한 호텔이었고 그곳에서는 30여 년 전 살인사건이 발생했었다. 정확한 사연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용의자는 결국 잡히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호텔은 문을 닫고 몇 년간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파헤칠수록 나는 무언가 무시무시한 것이 이곳에 깃들어 있다고 여겨졌다. 어느 날 나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시간의 거울을 하나 문 앞에 두었다. 그리고 자정이 되자 나는 방 안에서 거울을 통해 복도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차마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거울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지만 발소리가 들리는 부분에서 뿌옇고 형체가 분명치 않은 무언가가 비춰지고 있었다. 나는 그 일 이후 고시원을 떠나기로 다짐했다. 물건을 싸면서 이곳에 얽힌 사연을 함께 두고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짐을 나른 후 마지막으로 빈 방을 둘러보는데 방 한 구석에서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등을 돌리고 걸어 나오며 방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다시는 그 고시원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후로는 어디서도 그런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다만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그 발소리가 내게 늘 가까이 다가와 있을 것 같은 기분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기분일 뿐이라 스스로 믿고 매일 밤 편히 잠자리에 들고 있다. 하지만 그 고시원과 같은 을씨년스러운 장소를 지날 때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서두르게 된다. 설마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고시원에 살게 된다면 그 또한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까? 이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